안녕하십니까.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이재용입니다. 오늘 하루 잘 견디셨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힘들게 버텨가고 있는데 이 활로가 찾아지질 않습니다. 정말 녹록치 않은 현 상황 속에서 갈피를 잡을 수 없지만 그래도 여기서 그냥 주저앉을 수는 없습니다. 활로가 있으면 그 방향을, 타이밍을 제대로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경주마 오늘도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데일리 이슈 오늘 두 가지를 꼽아놨는데요. 뭐 단연 오늘 FOMC 얘기인데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심도 있게 나누도록 하고요. 첫 번째 주식창에서 눈에 띄는 게 있어서요. 오늘 뭐 CJ 제일제당 주가가 눈에 띄는데 3분기도 호실적이고 그런 실적이 뒷받침되니까 잘 나가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쪽 관련 주식들의 몇 가지 특징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CJ 제일제당이라든지 신세계, 농심, 오리온, 삼양식품 같은 먹거리 회사들의 주가가 최근에 굉장히 강합니다. 이게 이제 가격 인상 효과라든지 환율 효과 두 가지가 이제 다 부합이 되면서 최근에 주식시장이 강한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인플레이션 관련주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먹거리는 필수 소비재이기 때문에 먹거리를 줄이기는 쉽지는 않죠. 근데 이제 이 회사들이 왜 인플레이션 관련주냐라고 했을 때 제품 가격이 있고 원재료 가격이 있는데 제품 가격이 있는 상태에서 원재료 가격이 올라오면 이게 제품 가격을 밀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주가 이제 이익이 늘어나면서 주가가 한 단계씩 레벨업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도 이번에 최근에 판매 가격을 좀 높였어요. 이것은 국내외적으로 다 높였다라고 보고 우리가 얼마 전에 농심이 이제 드디어 신라면이 1,000원 시대를 열면서 11% 올렸죠. 9년 만에 오리온 같은 경우 초코파이도 가격을 다 올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글로벌 그 식량 가격은 조금 주춤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여기서 일단 가격을 올리면 이익은 증가할 것으로 보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 해외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데 여기에 환율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죠. 동일한 가격에 판 것들이 지금 상대적으로 원화가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우리가 오늘도 1,400원 이제 뚫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 보면 동일 매출에 대해서 그 매출 금액 자체도 늘어나고 이익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면서 최근에 음식료 업종들의 주가 상승 흐름들이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는 요소다.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져도 먹을 건 먹어야죠. 먹을 걸 안 먹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리고 뭐 CJ 제일제당뿐이 아니고 라면이고 뭐 초코파이고 다 올랐는데 성공적으로 가격 전가를 이루어낸 거고 그다음에 또 이제 요즘에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가격 결정력이 있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거부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내는 업종들은 한번 눈여겨봐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 방금도 말씀 주셨지만 뭐 거의 유니크하게 그 업종 내에서 만들어내는 독과점 상품을 만들거나 이런 기업들 사실 심지어는 자동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달리는데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똑같이 못 만들고 지연되고 있다 보니까 수요는 계속 대기 수요가 여전히 1년 반 이렇게 기다리는 상황이고 방금 말씀 주셨던 특히 필수 소비재 쪽에 해당되는 것들은 사실 만드는 회사가 뭐 중소기업까지 치면은 꽤 여럿 있지만 가격 경쟁력을 갖고서 먼저 선도해 나가거나 이런 회사들이 중심이 돼서 뭐 상장 기업들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몇 개 기업들이 뭐 그런 가격 선도력을 가지고 올리면 일단 내리진 못하니까 그 다음에 계속 어떻게 보면 영속적인 이익이 좀 보장되는 구도가 만들어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경환 대표님은 이따가 채권 쪽 집중적으로 여쭤보려고 오늘 모셨습니다만 주식은 아예 안 하십니까? 주식 뭐 합니다. 한 400억 정도 저희가 미국 주식을 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그 주식을 고를 때는 어떤 안목으로 고르십니까? 일단은 저희는 조금은 그 바텀업이라기보다는 매크로를 분석해서 탑다운 어프로치를 좀 하고 있어요.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개별 종목 분석도 중요하겠지만은 매크로 탑다운의 분석이 어떻게 보면 더 기묘한 시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제 듣는 분들이
좀 어려운데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성장주 가치주로 보면 어떻습니까? 예, 예를 들면은 뭐 저희가 작년 초부터 저희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나 클린에너지를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저희가. 근데 그렇게 뭐 언뜻 뭐 작년 초만 해도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가 전년 대비 어닝도 좋고 밸류에이션 싸다고 해서 많은 이제 시중의 금융기관이 추천을 했는데 저희가 그때 상대적으로 시중의 뷰와 달리 좀 그렇게 추천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던 게 사실은 글로벌 매크로로 해석하면은 저희가 그런 뷰가 나옵니다. 무슨 네. 말이냐면 요즘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금리가 고금리일 때는 상대적으로 테크 중심의 성장주가 사실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고 반대편에 금리가 고금리일 때는 상대적으로 현재 캐시플로가 많이 나오는 가치주들이 사실은 수혜를 보게 되죠. 근데 저희가 작년 초부터 봤을 때 미국이 점진적으로 금리가 여기서 말하는 시중금리죠. 미 국채 금리가 계속 상승 압박을 받을 거로 판단해서 저희가 큰 그림에서의 어떤 성장주의 캐테고리에 포함되는 삼성전자나 이런 것들 저희가 약간은 좋은 기업임에 불구하고 매크로로 봤을 때는 조금 나중에 하십시오라는 뷰를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관리하는 전 자산 비중은 어떻게 가져갔어요? 예, 지금 저희 주식 같은 경우는 주식에 이제 주로 미국 ETF를 저희 자문을 하고 있는데 이제 주식 ETF를 말씀 좀 드리면은 저희가 6월 중순부터 50%가 캐시입니다. 50% 캐시고요. 반이 현찰.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희는 성장주가 뭐 1%도 없어요. 그러니까 작년 중반부터 테크 주식은 갖고 있지 않고요. 작년 중반 이후부터는 원자재나 가치주 즉 이제 상대적으로 우리가 듀레이션이 짧은 자산이라고 하는데 상대적으로 현재 캐시플로가 많이 나오고 밸류에이션 싼 주식을 위주로 갖고 갔는데 그러던 중에 저 6월부터는 그마저도 저희가 한 50%를 캐시로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던 거는 최근에 많이 느끼고 있겠지만은 인플레이션이 쉽게 컨트롤 되지 않을 거라 저희는 판단해서 원래는 시장에서는 6월 중순 정도 되면 한 5월 달 데이터가 피크아웃을 하면서 인플레이션 잡힐 거라 전망했는데 저희는 그렇게 보질 않았기 때문에 했고 지금 캐시를 절반 갖고 있는데 그 나머지 절반을 뭘 갖고 있냐면 완전히 디펜시브 스탁 예를 들면 영어로 얘기하면 컨슈머 스테이플 필수 소비재라든지 뭐 이런 쪽에 가지고 있고 나머지 한 25% 정도는 약간은 이제 어떤 투자가 오르내리는 거와 좀 별개로 우리가 뭐 굳이 얘기하면 약간 대체 투자, 헤지 펀드 스타일의 포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50%의 현찰은 어떻게 투자하고 쓰실지는 잠시 후에 제가 다시 여쭙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이슈 가겠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얘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네이버 카카오 얘기하면 속상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거 어쩝니까? 양대 성장주, 지금 성장주 안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하여간 무너지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것을 성장주로 불러야 되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 한번 가셔야 네.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2020년, 2019년, 2020년 같은 경우는 회사의 성장률이 보였어요. 네. 고도 성장에 대한 율이 보였고 그런 모습들이 시장에 있어서 뭐 유동성이 풍부했다, 저금리다 이런 것보다 회사 자체가 성장주였어요. 근데 지금 회사 자체가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 드라마틱하게 움직이지 않고 있고 오히려 네이버 같은 경우 영업이익이 올해부터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성장주라고 부르기는 어려웠죠. 모든 성장주는 성장주 영역에서 가치주 영역으로 와줘야 되는데 네. 성장주에서 가치주 영역으로 넘어오는 거가 조금 더 어려워졌죠. 특히 카카오 같은 경우는 회사를 지속적으로 분할 상장함으로써 회사의 어떤 처음에 보였던 카카오의 모습들에서 지금 또 변질된 모습까지 보였죠. 네. 자, 갖고 계신 분들 한번 아니면 주식하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네이버 카카오가 과연 무엇으로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 말고 내가 카톡 쓰고 있으니까 카뱅을 쓰고 있으니까 네이버 포털 사이트 쓰고 있으니까 이거 말고요. 이거 반영된 주가가 이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무엇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 삼성전자 예를 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 우리가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서 진출한다라든지 로봇 시장 진출한다라든지 새로운 먹거리들을 창출하려고 우리가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딱 정리하고 싶어요. 과연 네이버 카카오가 미래 무엇으로 먹고 살 것인지 여러분들이 확인이 가능한지 저는 거기에 근본적인 의구심을 좀 던지고 싶습니다. 김 소장님 그러면 이런 때에는 네이버 카카오를 비롯해서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성장주라고 불리는 것들 네. 뭐 미국 주식도 포함해서요. 네. 이런 것들은 좀 위험하니까 피해 가야 되는 겁니까? 뭐 이게 사실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미 카카오 기준으로 뭐 지금 앞에 일자가 빠졌거든요. 네. 뭐 지금 이게 지금이사 이제 피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할 단계는 이미 좀 넘은 상황인데 네. 뭐 굉장히 높은 가격대에서 사신 분들은 지금 이제 굉장히 어이없어 하시는 네. 상황인데 그러면 뭐 원래 지금 이렇게 내리면 또 관심들이 없습니다. 사라고 해도 안 사요. 맞아요. 겁나요. 네, 안 사게 됩니다. 이 가격적으로는 분명히 연초 대비해서 지금 45%좀 빠졌거든요. 네. 그런데도 연초에 그렇게 사고 싶어서 사신 분들한테 다시 여쭤봐도 이제 진절이 난다고 안 사시는 네. 상황이거든요. 뭐 제가 보기에 얼마 전에 양쪽 대표가 공교롭게도 나 어느 정도 가격대 안 올라오면 성과급 안 받을래 네. 이렇게 했습니다. 네. 카카오가 지금 6만 원 초반인데 성과급 받으려면 15만 원이 돼야 돼요. 네. 저게 지금 가능할까 아직은 좀 먼 미래 같은 생각이 들고요. 9배 이상이 올라야 되는데. 예, 다만 뭐 그런 정도의 의지는 지금 보면 아유 저게 언제 달성이 돼 이러시지만 대표들이 그런 정도의 나름대로 뭐 화두를 던졌잖아요. 네. 그거는 결국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 네. 물론 지금은 앞서서 우리 마 대표님 말씀 주신 대로 성장주가 뭐 이렇게 좀 하기에는 좋지 않은 시기입니다. 금리가 막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성장주는 가급적 피하라고들 뭐 이론적으로든 실제적으로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마땅치 않은데 결국은 금리가 피크를 치는 어떤 그 상황쯤 도달해서는 성장주가 다시 조명을 받을 만한 상황이 되겠는데 개인적으로 봐서는 뭐 내년 한 봄쯤 요쯤 돼야 될 것 같은데요. 마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 다시 주식, 뭐 네. 주식 전반 아니면 뭐 주식 중에서도 성장주 한번 다시 투자해 볼 만한 시점 언제쯤 오리라고 보세요? 일단은 제가 가장 좀 베리시한 것 같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미국 증시의 격언이 있잖아요. 연준과 싸우지 말라. 네. 그럼 연준이 지금 딱 스탠스가 뭐냐면은 어떤 형태의 희생을 감내하고라도 지금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스탠스를 갖고 있죠. 그래서 아주 확실한 거는 최소한 내년 한 1, 4분기까지는 경제 브레이크를 잡겠다고 얘기를 했었고 과거 데이터를 보면은 실제로 우리가 주식이 본격적으로 바닥을 찍고 리바운드를 했을 때가 우리 FRB 금리 보고도 좀 얘기할 수 있는데 지난 한 50년 동안에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첫 번째 금리 인하 이후에 바닥 지키고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를 했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FRB 금리 물론 전체 지수 얘기하는 거죠. 지수인데 그러면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FRB 금리가 언제 첫 번째 패드 컷을 할 거냐라고 해서 빠르더라도 현재 것은 내년 9월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 좀 과하게 얘기하면은 지금으로부터 한 1년 정도는 조금은 시장을 좀 우리가 방어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향후 1년 동안은 주식 쪽 투자 계획이 없으신 거군요. 아닙니다.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주식 투자인데 우리 좀 표현이 그런데 영어로 nimble 굉장히 좀 전체 시장은 못 올라간다 가정을 해서 네. 그 안에서 좀 민첩하게 시장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조심하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연준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그 이슈는 여기까지 하고요. 뭐 주말 이슈죠. FOMC 75bp 뭐 우리 예상대로 됐습니다만은 예상대로 되면 원래는 이제 주가가 좀 이렇게 올라가고 뭐 이러는 건데 그 뒤에 파월의 얘기나 점도표 뭐 이런 등등등 해서 지금 뭐 미국 주식도 그렇고 전 세계 우리나라 뭐 견딜 수가 없게 됐는데요. 그 얘기 좀 하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 미국이 이번에 75bp냐 100bp냐에 대해서는 뭐 기정사실이었죠. 네, 뭐 서로 100bp를 한다 그래도 뭐 그 문제는 아니었죠. 문제는 이게 이제 연준이 올 연말 내년 초까지 얼마까지 금리를 올리느냐에 대한 어떤 향배였거든요. 지금 그 2.5에서 만약에 100bp를 올리면 이제 3.5가 되는 거죠. 지금 이제 3.25가 됐죠. 네. 75bp를 올리니까 3.25가 됐는데 연준이 목표로 세웠던 목표 금리가 원래 올 연말 내년 초까지 3.5였었습니다. 네. 그런 상태에서 연준이 이 룸을 꽉 채우고 난 다음에 과연 룸을 어디까지 열어놓을 것인가 이제 관심이 있었죠. 네. 자, 6월 달만 하더라도 일부 매파적인 분들이 4%까지는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화들짝 놀랐었어요. 네. 연준은 3.5를 얘기했는데 야, 더 금리를 세게 올려야 돼? 아니야. 6월, 7월만 올리고 나면 금리 이제 이 정도에 적절하게 될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일부는 처음에 좀 세게 올렸으니까 나중에 금리를 낮출 수도 있을 것이야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은 조금 나름대로 시간을 벌었죠.
근데 이제 7월 달, 8월 달 CPI 금리가 나오는 거 보니까 야, 이거 갖고는 안 되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어서 이제 100bp 얘기가 이제 그때부터 거론이 되기 시작한 거고 이번에 점도표를 보니까 대다수의 위원들이 점도표 폭이 굉장히 좁아지면서 4.5에서 이제 5까지도 얘기가 나옵니다. 네. 그렇게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야, 지금 이제 3.25 수준인데 여기서 최소한 올해 연말까지 125bp, 75bp 한 번 더 하고 50bp 한 번 더 해야 돼. 라는 것에 대한 인식들이 이제는 매파 비둘기파라고 나눌 수 없을 정도로 연준 위원들의 생각이 이렇게 벌어졌다는 거죠. 자, 올 초만 해도 미국 금리가 제로 금리였습니다. 근데 올 연말에 미국 금리가 4%를 찍는다라고 보면 이건 어마어마한 숫자가 되는 거죠. 역대 미국이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80년대 이후 그 전에는 좀 몇 번 있었지만 80년대 이후에 미국의 FRB라는 어떤 FOMC라는 것 의사 체계가 이렇게 되고 선언하고 발표된 이후에는 아마 처음일 겁니다. 이런 걸어보지 못한 길을 이제 걸어가고 있다라는 점, 더군다나 파월 의장이 이제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기대 심리, 인플레이션 심리를 낮춰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된다라면 기대 인플레이션을 낮추게 되면 전반적으로 경기 둔환을 올 수밖에 없고 소프트 랜딩이냐 경착륙이냐 얘기해서 거기서 파월 의장이 정확히 지금 말꼬리를 흐렸다라는 점, 그 얘기가 나오면서 또 막판에 또 밀려버린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된다라고 보면 글쎄요, 셈법 이제는 어느 정도 단순하게 한두 대 매를 맞고 이거면 이제 지나가겠지라고 했는데 언제까지 매를 더 맞을지 모른다라는 그런 것들이 공포감을 자아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내년까지는 계속 금리가 올라갈 것 같다라는 게 다들 느끼는 거고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저는 궁금해요. 오늘 이제 우리 그 장이 열리자마자 1% 넘게 빠졌다가 그 낮에 이렇게 오후로 가면서 0.몇 %, 그러니까 조금 만회를 하더라고요. 물론 뭐 오늘도 떨어져서 끝나긴 했습니다만은 그럼 공포감이 조금 덜해 갔다는 겁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원래는 뭐 오늘 하루 만에 전부 극복을 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지금 같이 끝난 아시아 증시가 원래 오전 시간에 좀 같이 동반 하락폭이 좀 컸다가 공교롭게 뭐 홍콩이든 상해든 뭐 니케이든 많이 좀 줄여놓고 지금 마감을 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같이 좀 동조의식이 좀 나왔던 걸로 생각이 들고요. 미국 시장이 방금 말씀 주셨지만 그 금리를 올해 여러 번 올리면서 나온 행태를 보면 원래는 올리던 날 보통 올랐어요, 지수가. 그리고 그 다음 날 더 많이 빠지는 경향이 있었는데 사실 제가 간밤에 1분도 안 자고 그 발표랑 기자회견을 계속 생눈으로 새벽 3시 계속 봤는데 지수가 정말 변동성을 한 3-4번 플러스 200 됐다 마이너스 200 됐다 또 플러스 200 됐다가 결국 마이너스 500으로 끝났는데요. 기자회견 하면서 결국 끝판에 망가졌거든요. 근데 뭐 모르겠습니다. 오늘 현재도 물론 야간 선물이나 미국 선물은 약세긴 하지만 미국도 바라보는 눈이 그 물론 말씀 주신 대로 이제 1%좀 더 연말까지 올려야 된다기 때문에 하는데 적어도 자이언트 스텝 이상으로 단일 그 인상이 나오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번에가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할 수 있는 유일한 울트라 스텝의 기회였는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앞으로 아무리 올려도 자이언트 스텝이다 이렇게 보면 시장은 뭐 아직 믿지 못한다라는 심리가 크긴 하지만 울트라를 또 할 일은 없어라고 생각을 하면은 조금 심정적으로 약간 제어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번에 금리 발표 앞두고 2년물 국채 금리가 15년 만에 4%를 돌파했다고 그러던데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네, 그 보통 이제 채권 시장에서 국채 시장에서 두 가지 중요한 이제 금리가 있는데 하나는 2년 만기 국채 금리고요. 또 하나는 10년 만기 국채 금리입니다. 보통 이제 이 두 가지 금리를 비교해 가면서 향후에 어떤 경제 침체 확률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계산을 하는데 10년만 국채와 2년만 국채 금리가 좀 캐릭터가 달라요. 예를 들면 10년만 국채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향후 이코노미에 대한 반영치가 좀 더 크고요. 2년만 국채 금리는 상대적으로 단기 금리이기 때문에 FRB 정책 금리에 굉장히 좀 민감하게 갑니다. 따라서 최근 그러니까 FRB 금리가 연말까지 한 4.4, 내년까지 4.6까지 올린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 FRB 정책 금리에 연동돼서 올라갔다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저게 그 장기 국채하고 역전됐잖아요. 그럼 저러면 경기 침체 온다는 걸
우리 누차 얘기했었거든요. 네, 네. 그렇게 되는 건지요? 예, 실제로 어제 우리가 일드 커브라고 하는데 일드 커브를 자세히 보시면은 정책 금리를 딱 올렸는데 단기 금리들은 다 위로 시프트했는데 이게 10년물은 오히려 사실은 올라가지 않았어요. 사실은 이미 우리가 장기 금리가 안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이 정책 금리가 올린 것들이 좀 시차를 두고 경제에 충격파가 갈 거라고 해석이 되는 거고 이미 국채 보통 통상적으로 국채 시장 금리를 10년물을 트레이딩하는 주체는 리테일 투자, 즉 개인 투자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계적 연기금들이기 때문에 향후의 경제에 대한 어떤 분석을 해보면은 이러다가 상대적으로 경제 충격파가 더 클 거로 판단되고 따라서 전체적 구도는 이번에 이전보다 굉장히 매파적으로 가는 거는 결국은 미국 경제가 소프트 랜딩에서 하드 랜딩 쪽으로 약간 쉬프트를 한다는 해석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 오겠다. 저 표를 보면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절에서 경기 침체가 오는 게 아니라 경기 침체를 예상한 거죠. 채권 네, 시장. 네. 원래 장기 금리가 높아야 되는데 단기 금리가 지금 현재 연동해서 높아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비전 없다 보는 거죠. 비전 없다고 보는 네, 거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급박하게 올리면 장기적으로 비전 없다. 네, 그 말씀이 제일 깔끔한 정리인 것 같습니다. 예. 자, 근데 이제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9월에 지금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10월에 네. 우리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하는 총재의 그 뉘앙스가 전에하고 바뀌었단 말이죠. 예, 일단은 지금 미국이 이렇게 올리다 보니 네. 지금 뭐 한은도 지금 걱정이 고민이 클 것 같습니다. 오늘 보란 듯이 이제 1,400원 환율을 뚫어준 상황이죠. 엊그제만 하더라도 일부 해프닝성이었습니다만 한미 통화 수합 얘기가 나오면서 환율이 잠깐 심리적으로는 좀 떨어졌었는데 그게 이제 아니다라고 한국은행 공식 부인이 나오면서 환율이 다시 치솟았고 오늘은 이제 뭐 한미 정상회담도 끝난 상황에서 통화 수합 얘기는 이제 완전 물 건너간 걸로 보고 있고 미국이 이렇게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1,400원을 이제 보란 듯이 이제 뚫어 버렸죠. 이렇게 되면 한은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거듭되는 지금 이제 물가 안정에 대한 부분들 지금 정부에서도 더 이상 이제 그 기업들이 가격을 올리지 말아라 이제 이렇게 구두 경고를 했다라는 게 어제 이제 언론에 나올 정도인데 여기서 이제 금리를 그전에는 이제 미국 올리는 거랑 우리랑 좀 상관없이 가겠다라는 게 지금까지 기조였었거든요. 원래 금리 역전이 일어나도 우리가 자금 유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크게 걱정할 것은 아니다라는 게 기존의 한국은행의 어떤 기조였었는데 네. 글쎄요, 미국이 이제 생각보다 좀 세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그리고 환율 같은 부분들 무역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 이런 것들 보면 한은이 아직까지는 이제 공식적인 입장은 안 나온 상태이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3% 목표를 좀 예상해 놓은 건데 이제 룸이 얼마 안 남았죠. 25 원래는 계획대로라면 25bp씩 2번 올리면서 올해 이제 금리 인상을 끝낼 걸로 봤는데 미국이 이제 금리 목표치를 이제 4%대 중반까지 올리면 한국은행도 따라서 올릴 수밖에 없는 게 아니겠는가. 지금 유럽 같은 경우도 제로 금리에서 이제 1%대 금리로 올라왔고 네. 뭐 스페인도 금리 뭐 다른 나라도 금리 올리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면 한은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형국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다음 달에는 빅스텝으로 가는 게 아니냐, 50bp 올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근데 우리가 10월이면 또 11월에 미국에서 또 이제 FOMC가 발표를 할 텐데 그때는 FOMC만 있는 게 아니고 미국 중간 선거도 있죠. 이거 맞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중간 선거에 이제 뭐 바이든 대통령은 아주 사활을 걸고 있죠. 네. 모든 행동이 사실 그거에 맞춰져 있다고 세게 보셔도 얘기하더라고요. 될 것 같은데요. 뭐 이번에 유엔 연설 통해서도 네. 뭐 러시아에 대한 또 한 번의 이제 경고 발언들, 네. 뭐 핵얘기나 화학무기 쓰지 말라는 얘기까지. 그거 사실 제가 보기에는 예전에 우크라이나 전쟁 나기 전에도 경고를 그렇게 했습니다. 네. 어느 날 날 것 같은데 네. 이런 식으로 예측을 했는데 결국 그러다가 한 2, 3주 있다가 실제 났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움직임들을 감지를 한 것 같고 그거 외에도 최근에 뭐 대표적으로 IRA라든가 반도체 관련된 또 지원법이라든가 이런 거 통과시킨 것도 결국은 표를 얻기 위한 네. 뭐 인기의 뭐 영합적인 그런 정책을 이번 중간 선거 전에 열심히 해가지고 만회를 해야겠다. 지금 사실 개인 지지율도 낮잖아요. 예. 이제 한 30%대 후반에서 40% 초반 정도 될까 말까 요 정도니까 바짝 한 달 반 정도 사이에 올려놔야겠다는 얘기고 하다못해 최근에 나온 얘기 보면 그 대학생들 뭐 학자금 지원까지도 한 3천억 불 이렇게 또 진짜 돈으로 살포하고 있는 네. 그런 지경이거든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또 팬데믹 종료도 선언했잖아요. 네, 네. 아닌 것 같은데 선언을 해가지고 얘기하는 것마다 세잖아요. 지금. 셉니다. 지금 다들 그래서 지금 선언하는 게 맞나 싶은데 일단 지르는 거예요. 네. 그래야 내 이 임기 초반에 팬데믹 잡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네. 여러 가지들을 하면서 결국 지금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행정부와 입법부의 그 블루웨이브 민주당이 모두 차지하고 있는 구도를 어떻게든 지금 지키려고 하는 행보가 나오고 있으면서 결국은 타국이나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보면 지금 현재 중간 선거 바로 전까지는 무조건 모든 정책이 아메리칸 퍼스트라는 거죠. 미국 내에서 생산한 것만 뭐 보조금 줘, 바이오도 마찬가지고 뭐 배터리나 반도체 이런 식으로 다 몰아가는 분위기라서 지금부터 치면 한 달 반 정도는 나머지 미국의 어떤 국민들의 신기를 거스를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좀 통용되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이 무슨 얘기 할 줄 아니까 스치듯이 만나고 지나간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두 가지 그 선거 관련해서 지금 제가 보는 관점은 그겁니다. 지금 법안을 너무 빨리 지금 통과시키고 있는 거죠. 네. 지금 뭐 IR법이라든지 뭐 바이오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인데 이게 지금 이제 시행령이라든지 후속에 대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 네. 자동차 관련해서 보조금 주는 것도 내년 1월 달에 법이 또 개정이 돼요. 배터리도 개정이 되고.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은 통과시켜 놓고 나중에 세세한 것들은 다시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서두른다는 느낌을 좀 받죠. 두 번째는 지금 이 중간 선거와 달러 강세도 같이 한번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1,400원이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 달러가 강세 킹 달러를 보이고 있는 거에 대해서 미국도 별로 그렇게 달가워하지는 건 아니에요. 미국 수출 기업들은 아주 볼멘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달러가 강세이다 보니까 다른 어떤 뭐 나라들 같은 경우는 뭐 유럽에서 경제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유로화 약세로 이익을 보고 있는데 미국은 그걸 못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왜 강달러를 용인하고 있을까요? 결국 강달러로 인해서 미국의 물가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달러로 인해서 지금 신흥국으로 다 보내고 있는 거예요. 신흥국들은 죽겠다라고 그러고 있는데 현재 미국은 자기 혼자 지금 좋다라고 해서 오히려 금리를 올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선거 결과에 따라서 달러의 향배도 좀 가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의회 구성에 따라서 이제 후속 그 법안에 따른 이런 것도 볼 수 있는 상황들이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지금 우리가 조금 현재 구조가 고착화돼서 흘러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바이든도 그렇고 푸틴은 또 2차 대전 이후에 동원령 내린 게 지금 처음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지금 뭐 예비군 30만 명 네. 동원령이 내려져서 지금 러시아에서는 또 난리가 났대요. 네. 뭐 국외로다가 지금 일단 피하자 뭐 이런 얘기도 러시아뿐이 나오면서. 아니고 유럽도 지금 전쟁 완전히 장기화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네, 거고. 맞습니다. 예. 지금 뭐 우크라이나군이 최근에 한 1, 2주 사이에 그 러시아가 점령했던 지역을 네. 막 밀고 나가면서 러시아가 좀 약간 좀 몰리는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뭐 이번에 또 그 중국하고 인도도 러시아에 대해서 전쟁 지금 할 때가 아닌데 네, 이런 식으로 네. 또 쿠션을 넣다 보니까 러시아가 또 중국에 또 가스를 한 일주일 또 안 보내고 잠궈버렸죠. 또 막 이렇게 짜증을 내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지금 동원령까지 일단 나왔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시장 같은 경우가 또 바로 에너지주라든가 농산물주 같은 네. 것들이 또 초강세를 나타내는 즉각 모습을 반응하더라고요. 예, 우리나라 장이 가장 민감한 것 같아요. 예. 사실 근데 그 동원령 이후에 어제만 보면 유럽 장세가 빠진 것도 아니고 네. 뭐 유가가 급등한 것도 아니고 LNG 가격이 급등한 것도 네. 아니거든요. 근데 급등한 건 우리나라 주식만 올랐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제 하락론자들의 입은 더 독해진다면서요 지금. 뭐 한 미국장은 한 40%더 빠져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면서요. 더 심하게 하시는 분들은 뭐 보지 못한 뭐 장이 올 것이다 뭐 이런 뭐 얘기들도 언론에 좀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 몇 가지 좀 보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동성 장세는 일단 끝났다라고 보고 우리가 2020년과 2021년에 보면 얼마 전에 이제 그 금융연수원에서 이 금융연수원 이제 교수님께서 한국거래소의 자료를 받아가지고 나온 게 화요일날 아마 그 언론에 배포가 된 그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미국 같은 경우도 그 개인 투자자 비중이 10% 그러니까 2019년 기준에 한 11% 정도였는데 네. 2021년에 23%까지 늘었어요. 그러니까 2배 가까이 늘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2019년에 개인 투자 비중이 한 65%였다가 이게 73%까지 늘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이제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그러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거래 대금이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 2019년 대비 2021년에 무려 3배가 됐어요. 네. 거의 1경 가까운 돈이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미국도 그건 이제 글로벌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자율이 금리가 워낙 낮다 보니까 더군다나 위험 자산의 주가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다들 동참을 하면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던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두 가지 트리거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일시적으로 단기적으로 올라갔던 거는 휴유증이 나타나요. 예를 들어드리면 이렇게 보겠죠. 2015년, 16년도에 주식하셨던 분은 아실 거예요. 제약바이오 아니면 주식이 아니었습니다. 2015년 어떠한 이유든지 간에 2015년, 16년도에는 제약바이오 아니면 주식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주식들이 지금 휴유증이 어떻게 되죠? 아직까지 못 올라가죠. 작년 봄만 하더라도 작년 가을만 하더라도 메타버스 NFT 아니면 주식이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 그런 것들 주식이 막 10배 올라간 주식, 5배 올라간 주식이 있었어요. 그게 지금 주가가 어떻게 돼 있죠? 그러면 좀 더 시야를 넓히면 2020년, 21년도까지 끌어올렸던 주식은 어떻게 되죠? 회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대체 자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2020년에 주시장에 뛰어드셨던 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말씀하셨을 거예요. 야, 적금 타니까 이거 뭐 이자가 없더라. 뭐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 나 뭘로 먹고 살아야 돼? 하면서 투자 시장에 들어온 거죠. 자, 지금 여러분들 수협이나 뭐 이런 거 저 지나다니면서 보면 4% 5% 이제 이자가 붙어 있죠. 그러면 자산가들 입장에서 보면 야, 내가 주식에서 4% 5% 수익 나기 힘든데 채권이라든지 아니면 뭐 저축은행 같은 데 가면 확정금리로 내가 이걸 끌고 가게 되면 좋다라는 대안이 이제 형성이 돼 버린 거죠. 그렇게 된다라면 주식 시장에 있어서의 새로운 원동력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지지 않겠는가. 이게 이제 몇 프로 빠지느냐 이제 문제에 대한 논쟁거리보다는 지금 주식 시장이 올라갈 만한 요소를 찾기 어렵다라는 측면, 이 점을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앞서 미국 증시가 지금 시점에서 40% 더 빠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한 사람이 2008년 금융 위기를 맞추는 게 그냥 아무 사람이 이렇게 던진 얘기가 아니고요. 누리 엘르비니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2023년까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런 사람들은 무슨 근거를 가지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근데 내용을 보면 사실 별 근거는 없어요. 아, 그래요? 그냥 지금의 상황 그리고 금리를 이렇게 세게 올리는데 경기가 안 망가질 수 있어. 사실 기사 내용은 그렇게 좀 포장이 돼 있고 40%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연말부터 막 빠질 거야. 내년 말까지 빠진다. 또 이런 구조면 스태그플레이션이 나올 수 있어. 그래서 현금 무조건 많이 갖고 가야 돼. 이런 말로 지금 요약이 돼 있고요. 사실 뭐 지금 그 기사 내용으로 저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람이 얘기했던 뭐 여러 가지 근거들 같은 것들은 기사에는 구체화되어 있지는 않더라고요. 마 대표님도 진작에 저 증시의 하락을 예견을 하셨는데 채권을 하다 보면 그런 게 보입니까? 예. 그게 보이고 그 말씀 좀 드리기 전에 지금 이제 아까 40% 정도, 30, 40% 정도 내려갈 수 있다, 쓸 것 같다는 얘기에 조금만 좀 설명 좀 드리면은 사실 지난 1년 동안에 글로벌 시장을 어떤 충격파로 해석한다면 1차 충격이 인플레이션 샥이었고요. 그리고 최근까지 이제 들어온 게 레이트 샥, 그러니까 금리 샥이었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게 뭐냐면은 그로스 샥, 성장률 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가 리세션 방향으로 간다고 했을 때 가장 큰 게 이제 아직까지 글로벌 IB들이 EPS 전망할 때 여전히 아직 리세션을 베이스 시나리오로 해석하지 않고 있어요. 여전히 플러스로 해석하고 있는데 만약에 리세션 쪽으로 간다고 했으면은 당연히 EPS는 깨지는 거고 과거 통례를 보면은 리세션에 들어가면 전년 대비해서 EPS가 한 15% 이상 깨집니다. 통계치로 보면은. 그러면 그거를 지난 한 1, 20년간의 미국의 PER을 평균을 가지고 계산해 보면은 아마 3천 초반대 될 겁니다. 아마 그런 로직을 가지고 설명을 주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사실 이제 저희는 한 작년 연말부터 좀 주식을 좀 부정적으로 봤는데 왜냐하면은 제가 항상 주장하는 바가 뭐냐면은 채권 시장이 주식보다 좀 선행하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선행 지표로 해석을 하면 주식이 좀 쉽진 않은 국면일 거란 좀 저희가 해석을 좀 말씀을 드렸고 가장 좋은 예가 이런 거잖아요. 가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얘기하는 것들이 장단기 금리 차 같은 것들, 장단기 금리 차 같은 것들이 실제로
최근에는 그러니까 10년 국채금리 마이너스 2년 국채금리인데 워낙 요즘 많은 방송에서 언급이 돼서 일반화됐지만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표 관련해서 우리가 무시 못할 지표는 뭐냐면은 물론 이제 장단금 역전된다고 했을 때 반드시 미국이 경기 침체에 들어간 적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10번 중에 한두 번은 예외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해석하면은 미국의 지난 70년의 경기 침체 국면에서 그 직전의 장단금 금리는 현상은 100% 발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우리가 보통 경기 침체를 예상할 때 여러 가지 시그널들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선제적이고 가장 확률이 높은 지표가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그런 분들을 보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 계속 좀 뭐 많은 이제 최근에 유튜브나 방송에서 좀 패드 피봇이나 이런 걸 기대감을 가졌고 심는 쪽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채권 시장을 보면은 사실 좀 클리어하게 나와요. 예를 들면은 주식의 정말 바닥을 찍고 리커버 국면에 든다고 했을 때 한 3가지 정도 시그널이 납니다. 첫 번째는 FRB 금리가 금리 인하 이후에 사실은 지난 50년 동안 바닥을 찍고 돌아섰다는 게 첫 번째 시나리오고요. 두 번째는 미국이 오늘도 미국 2년만 국채금리가 크게 올랐는데 실제로 과거 한 50년간을 분석해 보면은 미국의 2년만 국채금리가 추세적으로 0.5 이하로 하락했을 때 미국 시장이 돌아섰고요. 세 번째는 지금 현재 장단기금 역전 현상이 오히려 지금 단기금이 올라가고 장기금 내려가기 때문에 장단기금 역전 현상이 더 심화가 되고 있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과거의 예를 보면은 주식이 본격적으로 올라갔을 때는 이 역전된 현상이 완전히 회복돼서 우상향으로 전환된 이후에 된 거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는 당분간 계속 좀 보수로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 주식이 침체가 어느 정도 지속될 것이다. 그때부터 이제 현금화를 해서 지금 50% 정도 현금으로 가지고 계신 겁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 조금 더 얘기를 하면은 실제로 이제 저희가 일단 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주식 자산이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부정적이죠.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갈 때 초기 국면은 이론적으로 경제가 좋은 거에 대한 반증이라서 플러스이지만 일정 레벨 이상 올라가면 당연히 우리가 할인율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당연히 주식은 부정적이죠. 그래서 근데 단지 예, 맞습니다. 그렇게 보는 건데 이제 여러 가지 구도상 당분간은 저희가 금리가 좀 더 올라갈 거라 생각해서 아까 역전 현상도 발생하고 네. 있어서 보수적으로 바라봤습니다. 자, 이제 저 채권 얘기는 잠시 후에 이어가도록 하고요. 이제 그 원달러 환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야, 오늘 1,410원 가까이 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하루 사이 1%가 넘게 올랐거든요. 그러게 말이에요. 1%가 넘게 올랐다라는 것은 주식하시는 분, 야 1% 오른 게 뭐냐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이게 미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죠. 네. 더군다나 1,400원대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저항감 이런 것들이 좀 있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환율에 지금 이제 저 1,400원 자체 레벨이 저는 그렇게 너무 위협적이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과거 이제 97년 트라우마가 있는 상황인데서 네. 그때 이제 2,000원 가까이 환율이 올라가면서 네. 야 외환위기가 다시 오는 거 아니야? 일부 이제 그렇게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죠. 몇 가지 좀 비교를 해보면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는 순채무국이었고요. 지금은 순채권국입니다. 그때 당시엔 외환보유고가 없었고요. 네. 그때 이제 대우라든지 기아 이런 것들이 부도가 난 게 해외에서 빌린 돈들이 어마어마해서 부도가 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우리가 갖고 있는 외환보유고가 4천억 달러가 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대한 어떤 불안감, 그래서 뭐 통화수합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는 혹자들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우리 한국은행이 꿈쩍도 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왜냐하면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통화수합을 열어놓는다 그래서 우리가 환율이 안정이 된다라고 지금 보는 건 없다라고 봐야죠. 또 한 가지는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만의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태국발 외환위기가 돼서 동남아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 문제였지만 이거는 미국의 달러가 강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원화가 약세인 거거든요. 물론 이제 무역 적자라든지 위안화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상황들을 보긴 해야 되지만 근본적인 위기는 그 상황은 킹 달러이기 때문에 원화가 약세라는 것에서 보면 지금은 어찌 됐던 킹 달러가 누그러질 때까지 지금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11월 달 중간 선거 때까지는 킹 달러가 유지될 것으로 보고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환율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한국은행하고 국민연금하고 통화스와프를 한다. 네. 다른 나라하고 하는 건 줄 알았거든요. 저도 사실 신기한 개념으로 봤는데 찾아보니까 이게 뭐 14년 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잘 아시겠지만 며칠 전에
미국하고 통화 수합 얘기가 슬쩍 예. 한번 나오면서 환율이 한번 뛰었던 적이 있는데 이내 며칠 만에 좀 없던 일 그리고 오늘 뭐 한미 정상회담이 스치듯이 지나갔기 때문에 47초가 만났다는데. 네, 48초라고 얘기를 네, 하더라고요. 48초. 그래서 뭐 이 상황에서 근데 또 끝나고 나서 한미 간에 뭔가 뭐 정해진 부분들이 서너 가지 좀 또 발표가 됐어요. 네.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합의를 본 것들이 또 있더라고요. 하여튼 근데 통화 수합 얘기는 없었고 네. 뭐 환율 그러니까 자금 시장에 대한 안정 얘기는 잠깐 뭐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좀 희한한 개념이지만 국내 기관들끼리 통화 수합을 한다라는 게 조금 생경하긴 한데 네. 뭐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해외 자산 투자를 하는데 시장에서 달러를 구하면 달러가 더 올라가니까 네. 그거를 그냥 한은에 있는 창고에서 꺼내갖고 직접 그냥 해라. 그러면 시장에 손을 좀 덜 타니까 네. 달러가 좀 원화가 안정되지 않겠니? 이제 이렇게 보는 시각에서 추진을 하는 걸로 일단 예정이 나와 있고 아직 뭐 구체적인 날짜는 안 되어 있는데 네. 아마 이렇게 환율이 1,400원대를 훌쩍 넘었으니까 빠르면 뭐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라도 맺어서 할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이 지금 해외 투자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 해외 투자. 그 심지어 올 봄에는 그런 뉴스가 있었죠.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제 우리 원화 약세 요소가 된다라고 미국 재무부가 이례적으로 얘기할 정도로 우리 이제 대체 투자가 많아진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 이렇게 생각, 통화 스와프가 뭔지부터 보면 서로 간에 마이너스 통장 그냥 만들어 놓은 거예요. 돈을 그냥 위급할 때 지금 이제 한국은행에서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달러 갖고 오고 우리가 원화 주겠다라는 건데 이게 지금 꼭 쓴다라는 개념은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 투자도 하고 해외 어떤 뭐 부동산 PF 같은 경우도 하다 보면 만기가 오면 이제 돈도 돌려줘야 되고 이제 이게 리볼빙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혹시 달러가 부족하게 되면 한국은행이 그 정도는 빌려줄게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 되고 또 국민은행과 관련해서 최근에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최근에 나온 뉴스 플로우를 보면 우리가 이제 기조적으로 한국에 대한 투자를 좀 줄이고 해외 투자를 늘려간다라는 게 국민연금의 2020년 이후의 기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연금이 우리가 2020년에 우리나라 국내 주식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비중이 높아진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주가가 올라가서 비중이 높아지니까 지속적으로 팔 수밖에 없었죠. 2020년, 2021년에 국민연금이 그렇게 찬물을 끼얹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비중 때문에 그랬는데 역설적으로 주가가 빠지니까 이 룸이 비어버렸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최근에 국민연금 매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가만히 있었는데 주가가 올라가지고 주식을 팔 수밖에 없었는데 이젠 팔아놓고 나서 주가가 빠져버리니까 오히려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국민연금의 행태 이걸 왜 못 맞추냐라고 하는데 국민연금 운용력 입장에서 보면 이제 국정감사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룰대로밖에 못 움직인다라는 것도 우리가 이참에 좀 이해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런저런 이유로 주식 시장에 있는 분들이 빠져나가고 있죠. 너무 힘들고 못 견디겠으니까 많이들 탈출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돈이 이제 채권으로 많이 간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채권형 ETF에 한 달 새에 433억 원이 들어가 있다. 그게 저 표로 나옵니까? 제가 따로 표는 준비를 못했는데 아마 저희 여기 진행 스텝에서 조사를 한 것 같고 실제로 지금 사실은 채권 ETF가 400억 이상 들어왔지만 사실 더 큰 채권 자금이 들어오고 있어요. 뭐냐면은 개별 채권. 개별 채권은 뭐 엄청난 규모로 조단 이상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의 어저께인가 제가 한번 이제 고객님이 전화가 왔는데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은 정말 모든 거래 금융기관에서 채권을 뭐 프로모션한 형태로 지금 올 정도로 그래서 본인도 이제 채권 안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정도로 완전 분위기가 지금 시장은 좀 그렇게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별 채권이면 큰 손들이 전화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이게 보통의 개별, 그러니까 물론 큰 손일 수도 있는데 개별 채권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ETF나 그러니까 채권 ETF나 채권 펀드 대비해서 몇 가지 좀 장점들이 있어요. 가장 큰 거는 세금적 측면. 세금적 측면에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ETF나 펀드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전체가 배당 소득세로 계산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에 잡히는데 개별 채권 같은 경우는 표면 금리만 과표로 잡혀요. 그리고 나머지 중간에 매매 차익이라든지 또 할인채를 사면 할인에 따른 상환시 가격이 올라가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비과세 내지 양도소득세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실제로 일정한 금액이 좀 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은행 예금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쪽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금리가 오르면 제가 궁금한 게 네. 있는데 금리가 오르면 채권 떨어지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주식이 떨어지면 손해 보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채권 사요? 금리가 오르는데 채권 떨어지는데? 예, 죄송합니다. 개별 회사채 같은 경우 네. 만기가 이제 얼마 안 남은 것들은 네. 확정금리로 들어가는 거죠. 6개월 어. 확정금리에 뭐 4%, 5% 이렇게 들어가 버리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세제 혜택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금융기관이 운용할 때 길게 이제 듀레이션을 갖고 운용하게 되면 이제 이게 서로 반대인데 우리가 이제 만기까지 보유한다라고 보면 충분히 개인 거액 자산가들은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이제 회사채 같은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저 말씀하시는 거는 이렇게 들어오는 것들은 뭐예요? 대부분 회사채로 들어와요? 아닙니다. 일단은 이제 크게 두 부류인데 하나는 일반적으로 대다수 아직 상당수의 국내 금융기관 즉 증권사에서 네. 상대적으로 많이 추천하는 거는 우량 회사채입니다. 즉 상대적으로 예금이나 국채보다 좀 더 금리가 높은 채권들을 뭐 3년이나 4년 보유하면은 연한 5% 정도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게 저축은행 금리보다는 이게 나으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조금은 더 현명하게 투자하는 방법은 국채를 투자하는 걸 좀 더 추천을 드려요. 국채. 그러면 그게 아까 봤던 뭐 2년물, 뭐 5년물, 10년물 이런 네, 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국채라는 게 일반 회사채보다는 금리가 뭐 한 1% 정도 낮아요. 네, 그런데 은행 예금 금리보다 높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국채를 들어가면은 뭐 기간마다 다르겠지만은 네. 평균적으로 한 4% 정도의 이자 수익은 확보가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채권은 크게 이자 수익과 가격으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 국채는 일반 회사채와 달리 주식과 반대 관계입니다. 즉 경제가 나빠질수록 국채 가격은 올라갑니다. 마치 금처럼요.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만기까지 가면은 한 4% 내외의 확정 이자를 들고 가다가 네. 중간에 혹여나 경제가 굉장히 좀 나빠지면 들고 있는 자산의 가격이 많이 올라가요. 그러면 국채를 중간에 팔면 이것도 비과세 내지 양도소득세를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VIP들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고액자산을 입장에서는 일단은 우리가 틀리더라도 은행 예금처럼 기본 수익을 확보를 하고 경제가 나빠지면 오히려 가격이 올라서 중도에 매각할 수 있는 어떤 굉장히 사실은 국채 투자의 입장에서는 지금의 향후 1, 2년간 정해될 상황이 굉장히 유리한 국면이죠. 그러면 이제 장기채 10년물에 내가 투자를 했다. 네, 그럼 10년 동안 그거를 그냥 주구장창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네. 중간에 내가 채권을 만약에 10,000원에 샀는데 13,000원, 그 30% 정도 남았다. 그러면 그때 팔 수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세금 없이.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사실 물론 좀 더 부연 설명해야 될 일단은 그런 어프로치가 일반 지금 예를 들면 시중은행 후순위채라든지 한전채라든지 농협채 같은 거는 방금 그런 어프로치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거는 무조건 만기까지 들고 가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은 이런 거 중간에 팔려고 하면 경제가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경제 나빠지면 평가 손 날릴 가능성이 높기 네. 때문에 중간에 매각을 못 하는데 국채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뭐 그렇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면 우리가 만기가 10년이라 가정했을 때 그때까지 간다기보다는 뭐 제가 개인적으로 자문하는 건 향후 2, 3년 안에 중도에 우리가 팔고 매각을 하고 수익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다고 판단합니다. 근데 저는 그거예요. 채권에서 손해 봤다는 사람들도 주변에서 많죠. 많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지금 말씀은 채권을 사면 안정적으로 4%가 있고 그다음에 경기에 따라서 뭐 수익률이 더 커지고 이렇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리스크는 뭡니까? 예,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거는 일반적으로 채권형 펀드나 채권 ETF 같은 경우는 금리가 뛰면 무조건 깨집니다. 네. 금리가 뛰면. 그런데 상대적으로 우리가 개별 채권을 좀 추천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국채는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채는 좀 다른 리스크들이 존재하는데 국채는 딱 한 가지 리스크밖에 없어요. 이자율 리스크. 즉 내가 들어간 이후에 금리가 계속 올라갔을 때가 평가 가격이 깨지는 리스크가 유일한 건데 근데 우리가 개별 채권을 가져가면은 만기까지 가면은 그 리스크에 노출됨 없이 은행 예금처럼 확정하고 원금을 가져갈 수 있는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강력한 툴이 있기 때문에 개별 채권을 권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FOMC에서 네. 그 내년까지 계속 금리를 올린다고 그랬으니까 네. 지금 채권 들어가면 내년까지는 계속 손해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말씀드릴 때 통상적으로 FOMC나 BOK,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정책금리잖아요. 네. 정책금리니까 아주 짧은 금리인 반면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채라는 거는 10년 만기 국채금리니까 시장금리예요. 그래서 통례적으로
정책금리 인상 초기에는 시장금리가 같이 올라가는데 일정한 레벨 이상으로 넘어가는 시점부터는 정책금리가 올라가더라도 오히려 시장금리는 올라가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정책금리가 중립금리 이상으로 넘어가면 향후에 경기 침체 쪽으로 브레이크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 때문에 국채금리가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통례적으로는 정책금리가 한 7분 응선이 넘어간다 싶으면 그때부터는 국채를 투자하는 타임이 도래한 걸로 판단합니다. 네, 지금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아까 50% 현금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거 어떻게 쓰실 겁니까? 제가 미국 국채가 지금 저는 현재 한국 국채를 좀 추천드리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연말 전후부터는 미국 국채, 비록 FRB가 내년 초까지도 인상을 하고 있지만 항상 시장은 정책보다 먼저 갑니다. 따라서 금년 4, 4분기에 미국의 중장기 국채를 본격적으로 편입할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채권에 투자해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은 장기물을 사는 게 좋은 겁니까? 단기물을 사는 게 좋은 겁니까? 사실은 정답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기본적으로 어떤 투자분의 성향이라든지 투자의 어떤 여기 투자에 얼만큼 둘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다른데 저는 추천드리는 게 단기 채권과 장기 채권을 포트폴리오를 갖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단기 채권은 우리가 설령 틀리더라도 원본을 회수할 수 있는 유동성을 쉽게 확보할 수 있는 반면에 장기 채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상한 즉 경제가 나빠질 때 수익이 크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좀 절충하기 위해서는 장단기 채권을 좀 포트폴리오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채권까지 경주마에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저희 경주마는 목요일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 방송은 다 한 건데 이번 한 주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도 말하면서 좀 힘들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제발 다음 주 월요일에 장 끝나고 왔을 때는 좀 웃으면서 방송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 같이 좀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